11월 달 미국의 중간선거 전후로 해서는 일단 보수적으로 가자. 장당 흐름이 역전되면 1년 안에 다 경기 침체 왔습니다. 이번은 다르다? 글쎄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벌써 이제 한 달 만인데 네. 그동안 뭐 금융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쵸. 네, 그래서 뭐 기분은 좋죠. 이제 하반기에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 건데 7월 FMC가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7월 FMC 전후로 다시 금융시장은 좋아져서 기쁘긴 한데 네. 그래도 제 마음 근저에 있는 불안 요인들은 여전히 좀 작동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하면서 이렇게 금융시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센트 위원님과 함께하는 이제 8월 매크로 포인트 시작하시죠. 일단 뭐 매번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전반적인 요약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서 몇 개 차트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은 싸게 사서 계속 모아가는 게 최고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중장기적인 뷰가 좀 중요한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판의 변화가 왔다. 그래도 신냉전 시대 결국 세계화의 종언, 블록화 경제의 재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나타나는 파생적인 효과들, 나비 효과가 꽤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건 중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경제학적으로 바라봤던 그 시계를 좀 벗어나서 이제는 복잡스럽게 바라볼 상황이 났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앞으로 12개월 포워드 즉 1년 동안의 시계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의 향방은 일단 기술적인 되돌림 구간이 들어왔다. 지금 7월 달부터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시기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제가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상반기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뭐 가치 투자자가 싼 주식을 좋은 주식을 계속해서 사는 것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좀 더 누울 자리, 편하게 누울 자리가 어디냐라고 본다면 이 경기 침체 이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올해만 놓고 봤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11월 달 미국의 중간선거 전후로 해서는 일단 보수적으로 가자. 보수적인 게 또 다른 기회를 차용하는 데 있어서 현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탄력성이 베타가 좀 적은 보수적인 접근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향후 중장기적인 뷰이고요. 오늘은 이제 8월 초이기 때문에 8월 달을 보면 일단 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7월 FOMC에 대한 해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상이몽. 그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거. 자,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최근 7월 FOMC에서의 파월 의장의 멘트,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블랙박스를 열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75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하는데 그러면 이제 상당 기준으로 2.5%가 됐는데 이게 중립금리 수준에 거의 다다른 것 같다. 그 말은 중립금리라는 것은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일어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겁니다. 시장이, 즉 금융시장이 매우 기다렸던 것이고 그게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매둘기,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비둘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이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었고요. 하지만 채권시장은 금리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2% 중반까지 내려가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이 근저에 깔고 있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다 좋은데 어쨌든 경기 침체가 좀 더 다가온 거 아닌가라고 채권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7월 FOMC 이후에 기준금리뿐만 아니고 시장금리의 하락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때문에 상반기에 글로벌 경기가 글로벌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부 조금 얼개가 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7월 FOMC가 딱 끝나자마자 이번 주부터 이제 연준 내부의 다양한 메시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방향이 꽤 엇갈릴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결론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준금리는 내년 말까지 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실제 점도표 상에는 3.8%에서 4%까지도 일단 윗방향을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금리는 내년부터는 기준금리가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어 라는 것에 베팅을 하면서 10년물 금중금리가 크게
내려가고 있죠. 국채 수익률이. 자, 이런 현상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엇갈린 현상이 꽤 이어질 것 같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과연 파월 의장의 이 중립금리 발언이 적당한 것인가? 서머스 장관 같은 경우는 크게 질책하고 있어요. 바로 곧바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죠. 도대체 이 중립금리의 수준이 무슨 근거로 파월 의장은 지금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2년 전에도 중립금리 수준은 지금하고 똑같은데 그때랑 지금이랑 인플레이션이 같냐? 다르다. 그때랑 지금이랑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같을 거 아니야? 고용시장 보면 다르다. 즉 그때랑 지금이랑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중립금리를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9월 FOMC에서 열려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동일하고 또한 기술적인 되돌림 구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도 9월 FOMC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이죠. 9월 FOMC가 가까워질수록 지금보다도 금융시장은 매파적인 해석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즉 어떤 중간 균형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꽤 매파적이었다면 좀 더 비두기적으로, 완전히 비두기적이었다면 꽤 매파적으로 옮겨지면서 우리가 균형점에 도달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7월 FOMC 이후에서는 시장이 너무나 비두기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라는 흐름에서 약간 매파적인 해석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명언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폭과 기간은 반대이죠. 폭이 높으면 기간은 짧을 거고요. 그렇죠. 폭이 낮으면 기간은 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기술적인 반등에서 매크로 콜을 좀 드리자면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아요. 이젠 침체가 온다는 것에 이견이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누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자 그럼 금융시장이 경기 침체의 폭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과연 정의를 내렸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컨센서스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불확실성으로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FOMC가 가장 중요했던 제가 생각했던 동상이몽 그에 대한 후유증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8월 말에 잭슨홀이 있죠. 잭슨홀 회의는 25일 한국 시각으로 25일에서 27일 사이에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번 잭슨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잭슨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라고 본다면 AIT라 그래서요.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이라 그래서 한 2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나타났던 연준의 뭐 고학 경제의 파생 상품인데요.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 물가 타겟팅을 가져가자. 좀 유연성을 감안하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 잭슨홀에서는 이 AIT에 대한 큰 변화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 가격 변수 중에서는 달러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최근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죠. 그래서 그런 주춤한 것이 이번 잭슨홀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약세로 전환될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다시 한번 매파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잭슨홀에서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 그래서 7월 FOMC에서의 해석과 9월 FOMC에서의 중간 단계에 있는 잭슨홀에서는 이런 외환시장의 변화가 좀 있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경기 리세션 논란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제 모형에서는 2분기는 플러스 0.2까지 일단 플러스를 보였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0.9% 전기비 연율 기준입니다. 생각보다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2분기가 계절적으로 수정치의 변동폭이 크다. 속보치와 그다음에 중간치와 확정치가 있는데 앞으로 두 번 더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은 크게 바뀔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그 부분을 좀 주목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간밤에 미국의 무역 데이터가 나왔어요. 사실 미국은 만성 적자국이기 때문에 무역 데이터에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런데 저는 이 파월 의장의 이 멘트, 그러니까 2분기는 계절적으로 많이 수정되었었다. 그럼 마이너스 0.9% 지금 기록했는데 중간치와 확정치로 가면서 더 하락폭이 커질지 아니면 다시 0% 쪽으로 올라올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간밤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6월달 무역수지 적자는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치와 확정치에 반영이 될 텐데 일단은 마이너스 폭이 더 깊어지는 것보다는 좀 더 약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일단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2분기 연속 전기비 연율 역성장 기록. 그래서 우리는 테크니컬리 리세션이라고 기술적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완전히 판이 갈렸죠. 정부의 관계자들
바이든 대통령, 옐런 의장, 파월 의장,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 파월 의장 전부 다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전임자들은 무슨 소리냐 경기 침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미 경제 연구소인 NBR에서 경기 침체를 정의하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총 6가지의 데이터들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GDP와 GDI를 많이 보면서도 이 6가지 지표들이 모두 그들이 얘기하는 어느 조건에 이상 들어가야지 경기 침체로 보는데, 그게 실질 개인 소득, 이전 지출을 제외한 거. 그러니까 이전 지출은 간단히 얘기해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용 지표들을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으로 보는데,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와 가계 조사를 통한 고용이 뭐냐면 결국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을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명목 단위가 있고 물가를 감안한 실질 단위가 있는데, 정부 MBR은 실질 단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역시 도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 관련된 데이터들을 꽤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고, 끝으로는 산업 생산. 그래서 뒤에는 제가 데이터를 쭉 갖고 왔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과거 경기 침체 평균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나 있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드리는 콜인데요. 자, 궁금하잖아요. 경기 침체 이번에 폭이 어떻게 될까? 과연 이 경기 침체 폭은 무엇으로 우리가 프락시죠. 대리변수로 감안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주택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시장을 갖고 이번에 경기 침체가 저는 온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또 경기 침체가 이번에는 조금 얕고 짧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보는지 주택시장을 통해서 실마리를 좀 풀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미중 갈등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분기가 갈등이 좀 고조될 것 같아요. 이미 펠로시 장관이 굳이 대만을 가면서 지금 생각보다 뭐 해프닝으로 지나갔죠. 대만 가기 바로 전날에 중국 증시가 2% 넘게 하락했는데 뭐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대체 펠로시 의장이 지금 시국에 왜 대만, 싱가포르를 시작해서 한국하고 일본으로 가는 중간에 대만을 왜 갔는지, 저 나름대로는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또 그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레드 웨이브라고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오는 미국의 용어인데, 웨이브는 이제 물결이잖아요. 레드 웨이브는 빨간색, 이제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의 물결이 일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바이든 정부의 레임덕 가능성, 더 나아가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하원이 대부분 지금 공화당의 우세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상. 그렇다면 펠로시 의장은 하원 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원 의장이 이번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좀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저는 시작일 것 같다. 3분기에 꽤 갈등의 고전은 클 것 같다. 단 시장 입장에서 보면 뭐 이미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어찌됐건 3분기에는 이전보다 이 정치적인 갈등 변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미국과 중국은 많은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그러니까 취포라 그래서 미국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4가지 동맹국, 미국을 필두로 해서 대만, 한국, 일본, 여기에 한국이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번 달 말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8월 달에 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뭐 시진핑 당대회 이전까지, 당대회가 이제 가을입니다. 거의 10월 달쯤인데 내부 결속을 이제 다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불안감이 있으면, 우리 사회과학 시간에 배웠죠. 외부적으로 표출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미중 갈등 3분기에 좀 고조될 것 같다. 자, 금융시장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뭐 그의 영향력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하나 차트 좀 볼까요? 일단 7월 FOMC의 해석은 이제 전조 증상이 있었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목입니다.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자, 느낌표와 물음표를 했는데, 일단 왼쪽 차트에 보시면 오늘자 기준으로 WTI가 배럴당 이제 90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우크라이나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구리, 콩 전부 다 내려왔어요. 네,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무엇이냐, 뭐 국제유가를 필두로 한 원자재 가격이었잖아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전부 다 내려오고 있다는 게, 이제 피크아웃 쳤다 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컨센서스로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번 파월 의장이 그런 적재적소의 멘트가 금융시장에는 환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연준이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을 트래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미시건 대학교에서 나오는 1년과 5년 뒤,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 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이렇게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롱텀하게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40년의 최고치로 오는 것은 또 고무적인 현상.
그러니까 주목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월 FOMC 이후에 저는 여전히 너무 수준이 높아서 연준이 경기보다도 일단 물가를 먼저 잡으려는 습성이 9월 FOMC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그게 최근의 연준의 목소리고, 하지만 어쨌든 피크 친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설사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말까지 별로 못 올리고 내년도에는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직은 팽배하고 있다. 근데 시장은 일단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무게를 쓰고 있고요. 오늘 좀 재밌는 것도 많이 갖고 왔는데, 자, 7월 달입니다. 자, 김작가 TV 항상 저한테 이제 빨리 업로드를 시켜주셔가지고, 네네. 이게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7월 CPI 발표 전에 나갈 텐데,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죠. 보면 이제 왼쪽 차트입니다. 현재 9.1%예요. 네. 전년 동월 대비. 주황색입니다. 높죠. 근데 이 맥다 그래프는 뭐냐면 전월비 증가율입니다. 1.3% 증가했어요. 자, 이렇게 높이 증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컨센서스를 보시죠. 오른쪽에 보면 가로축은 전월 대비 증가율에 따라서 세로축은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증가한지를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망 모형에 의해서 계산해 왔는데, 지금 시장은 전월 대비 0.2% 정도 증가할 거다. 그래서 8.8%가 컨센서스예요. 그러니 7월? 네, 7월 달입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차주에 수요일 날 발표되는 거. 초미의 관심사죠. 왜냐하면 6월 달 CPI 기억하시겠지만 다 피크아웃 될 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뻥하게 튀면서 엄청나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시장 컨센서스는 똑같이 0.2% 정도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전월에 1.3이니까 7월 달에 0.2 하더라도 2분기 평균 0.6이면 꽤 큰 겁니다. 두 달 평균으로 보면요. 어쨌든 그래서 8.8% 정도 기록할 것 같다. 그렇다면 피크아웃, 이게 이제 시장의 기준인 거죠. 근데 0.2%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요. 미국의 40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전월 대비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일 때 한 0.2% 정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시장은 원자재 가격, 국제유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 산수적으로 보더라도 국제유가가 7월 달에 평균 $100 정도 배럴당 기록했는데 지금 $90 정도니까 마이너스 한 15% 정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물가의 바스켓 비중을 놓고 보더라도 뭐 0.2% 리즈너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변수가 있는 것이죠.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0.4% 이하면 금융시장은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거든요. 8.8, 뭐 8.9, 0.4면 한 9%까지 나오는데 좀 위험해 보이지만 어쨌든 0.4까지는 금융시장이 오케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0.4% 이상 나오면 네. 그럼 또다시 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건 피크아웃이 아니고 이제 물가 못 잡는다. 네, 다시 한번 그 논리가 나타날 수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 한 달 전에 똑같이 이러다가 이제 한번 우리가 된통 크게 다쳤는데 이번에는 뭐 선행지표들 기대 인플레이션 다 꺾였기 때문에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낮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0.2는 너무 또 낮게 보는 거 아닌가? 금융시장이 0.2라는 것은 과거 일상적인 평균이었을 때 증가율인데, 물론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뭐 그거 감안하더라도 높다라고 하지만 0.2에서 0.3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해석이 물가지표가 생각보다 뭐 소문난 잔치일 수 있는데 그래도 약간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전월비를 요번에 주목하셔라. 그래서 0.4 이상 나왔다 그러면 빨리 포지션은 좀 바뀔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금융시장은 이제 CME 선물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올해 12월입니다. 올해 연말에 금융시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상당 기준으로 3.5%, 지금 2.5%거든요. 그럼 이제 100bp 올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FOMC가 이제 3-4번 남았는데 9월, 11월, 12월 3번 동안에 100bp면 과거 같으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데 3번에 100bp면 75 베이스 포인트씩 올렸으니까 한 번 75 하더라도 뭐 2번 동안에 한 번만 올리고 안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빅스텝 50bp 그다음에 25 이렇게 잘라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이거는 앞으로 6개월 뒤에 기대치고요. 1년 뒤는 뭐일까요? 내년 7월 달 FOMC에서의 상승은 3.25예요. 지금 컨센서스가 대부분. 그러니까 3.5보다 낮춰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연말까지는 금리 올리고 내년부터 뭐 경기 침체가 오건 경기 침체 우려가 오건 이미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7월 FOMC에서의 파월 의장이 또 중립금리 얘기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궤가 논리가 다 맞춰가는 것이죠. 자, 근데 저는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낙관적으로 과연 될까? 여전히 경계의 시각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보느냐면 이 왼쪽 차트예요.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은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근데 너무 높다. 물론 연준이 CPI보다는 PC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정책을 피지만 그놈 PC가 4.8%거든요. 소비자 물가보다는 좀 더 뭐 낮죠. 그럼에도 여전히 높다. 이 7, 80년대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너무 높다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차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연준의 점도표를 갖고 제가 트래킹해 봅니다. 지금 2.5%인데 올해 연말에
미디엄값, 중위값 기준으로 3.4%, 내년에는 3.8%. 그러니까 계속 기준금리는 오르는 거예요. 연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금리가 이렇게 따라서 반응하다가 7월 FOMC 이후에 탁 꺾였죠. 여기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시장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면 기준금리가 전망치가 내려갈 거냐. 그거를 9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시장은 따라 내려와 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다. 근데 꼭 시장이 맞을지 아니면 연준이 맞을지 글쎄요. 중간에서 어느 정도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 자,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기 침체 논란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이 신호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80년대 이후에 쭉 시계열 데이터를 보시면 이 음영이 칠해지지 않는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장단금리 역전됐고요. 역전되면 1년 안에 다 경기 침체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전됐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갖고서 이번은 다르다? 글쎄요. 과거 40년 동안 장단금리 역전되면 1년 뒤에 1년이 될 수 있고 1년 반이 될 수 있죠. 근데 항상 왔습니다. 이번에도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MBR에서 얘기했다 그랬죠. 그 외에 6가지 지표들을 본다. 자, 이게 좀 중요한데요. 6가지 지표를 다 갖고 왔습니다. 왼쪽 차트는 GDP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 이 음영 기간은 과거 경기 침체 기간. 과거 경기 침체 기간에 전부 이렇게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도 마이너스였죠. 자, 그래서 테크니컬 리세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실질 개인 소비 한번 보시죠. 과거 경기 침체 기간에 이렇게 마이너스인 적이 있어요. 이번 코로나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플러스. 그래서 이 실질 개인 소비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다. 그래도 빨리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경기 침체를 선언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자, 실질 소득 볼까요? 실질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경기 침체 기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번에 아직까지 좀 플러스룸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실업률 보시죠. 실업률은 올라가면 사실 경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경기 침체 기간에 보시면 전부 다 실업률이 상승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은 여기에 무게를 많이 두죠. 그런데 최근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다시 올라오는 거 보시죠.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이 실업률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가, 이 실제 개인 소비가 과거 침체만큼 얼마나 빨리 마이너스를 보이는가. 왜냐하면 실제 소매 판매를 보시면요. 이것도 MBR에서 보는 지표인데요. 과거 경기 침체 구간만큼 지금 마이너스로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리테일 세일즈의 판매, 도소매가 다 이미 마이너스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의 정부 요원들은 고위 관료들은 경기 침체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아직에서 저는 아직은 별로 좀 무의미한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표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하나의 차트들의 결론인데요. 1980년대 이후에 GDP 그로스, 실질 개인 소비, 실질 소득, 이전주 제외, 실업률,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을 쭉 보면 경기 침체 기간의 평균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는 GDP가 2분기에 마이너스 0.9, 그러니까 현재랑 과거 침체랑 동일하죠, 평균이랑. 그런데 다른 것들을 보면 아직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이겁니다. 실질 소매 판매가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가 과거 이 평균치처럼 내려올 건데 우리는 이 지표들을 보면서 과거 평균에 수렴하구나.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구나. 라고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보니까 왜냐면 매월 나오잖아요, 지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월 판단할 수 있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네, 오히려 반등하네, 경기 침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데이터 기반에서 전략을 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가 똑같이 소통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 침체를 보는 입장에서 진폭을 최근에 좀 계산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근데 일단 중간 정도 리뷰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경기 침체의 구간입니다. 과거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랑 기존 주택 판매입니다. 미국도 100건이 한 달에 거래가 된다면 90건은 기존 판매고요. 10건이 신규 판매인데 신규 판매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격을 선도하니까요. 한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거래가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가창도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나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되냐고 봤더니 일단 모기지 금리가 일단 꽤 높아졌죠. 5% 찍고 지금 4% 중반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주택 판매 기간인데 이걸 흔히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는 공급의 데이터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일즈 대비 팔리지 않는 것들이 이게 많다는 것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12개월, 그러니까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재고 물량들이 안 팔려서. 근데 최근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이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저는 콜이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한 10달 정도 됐기 때문에 한 진폭이 0에서 올라오는 진폭보다는 많이 적을 것 같다.
이미 한 10달 정도는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한 2달치다라는 의문.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의 폭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도 경기 침체를 확인하고 충분히 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레드웨이브. 이 왼쪽은 이게 하원이 100석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모형을 돌린 건데, 서베이로. 지금 이 공화당이 꽤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실제 100석을 기준으로 400석이 넘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100석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8대2로 거의 공화당이 수렴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레드웨이브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 차트를 쫙 보시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펠로시 의장이 굳이 싱가포르, 그 다음에 말년에서 한국과 일본의 그 스케줄에서 대만을 왜 갔느냐라고 보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이런 정치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해야겠죠. 결국 정치적인 의미가 붙고 있다. 정치적인 의미가 붙는다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굳이 내부적인 미국의 정황 상황을, 정치 상황을 놓고 보면 그의 순방 일정도 이해가 간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서 또 얘기했던 게 반도체 관련된 TSMC 글로벌 밸류 체인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고히 얘기하는 거죠. 미국은 철저히 중국 따돌리기를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는 한국한테는 선택지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G4라는 이 동맹에 들어가야 되는지.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숫자는 갖고 오지 않았지만 한국의 반도체 수출의 80%가 중국으로 갑니다. 여기 G4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중국과 이별을 하면 당장 여파가 크죠. 생산하면 8개가 다 중국으로 수출했었는데, 물론 중간에 가공 단계로 갔었지만, 그럼 이 노른자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버려야 되는 건데, 지금 딱히 대안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큰형이 버리라고는 하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다. 8월 달은 이런 잭슨홀 외에서도 이런 고민들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물론 달러 환율의 최근 약세폭이 좀 진정되면서 돌아온 기미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또 한국의 국지적인 고유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8월 달은 사실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8월 달은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도 곱씹어봐야 될 7월 FOMC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 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걸 이제 곱씹어보지만 대세적으로는 워낙 싸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모멘텀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엑기스만 좀 말씀드리는 건데 8월 달에 우리가 그래도 봐야 될 이벤트들이 있죠. 총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몇 개 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시죠. 먼저 8월 첫째 주,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의 첫 시작은 중국의 7월달 수출 입이 발표됩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최근에 중국 수출이 미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꽤 잘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 잘됨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중국 홀로 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잘 나간다는 것은 결국 하반기에 중국 경제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결국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달러가 많다라는 거. 그러면 최근 달러 위안이 계속 7을 넘냐 안 넘냐 6.7에서 7 사이에서의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다시 한번 달러 위안은 강세 압력으로 다양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결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환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 10일 날 저녁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미국의 7월달 CPI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4%가 임계치일 수 있다. 전월 대비 증가율입니다. 0.4% 이전으로 나오면 금융시장은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런데 혹시 0.4%를 넘는다 그러면 아마 판도라의 상자, 다시 한번 김작가 TV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7월 FOMC, 7월 CPI를 복귀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을 이 8월 달에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뭘 주목하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사실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을 중심으로 서베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연동이 많이 되어 있는 지표예요. 더구나 소프트 데이터, 즉 심리지수이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발표됩니다. 두 번째랑 마지막 주. 그러니까 속보치와 확정치인데 금융시장은 이 중간 속보치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안에 세 항목 중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되고 있잖아요. 여전히 피크아웃이 이어질지 아니면 8월달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에 관련돼서 지금 뭐 휘발유 재고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갤런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지만 휘발유 가격이 근데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여전히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높일지 이 부분들이 향후 잭슨홀 더 나가서 9월 FOMC에서의 영향과도 열부될 수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지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는 우리가 뭐 광복절 연휴도 있고 꽤 이제 널널한 주인데 사실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돼요.
이게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에 대해서 과연 연준 내부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뭐 즉흥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자, 경제학자가 아닌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시장에 얘기를 했단 말이죠. 2.2에서 2.25%. 자, 이거는 엄청난 나중에 여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연준의 실기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트랜지토리, 즉 일시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는데 혹시 경기 침체도 일시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파월 의장이 혹시 이런 무리수를 또 둔 게 아닌가? 예전에 아서 번스라고 70년대 후반에 연준 의장이 있었어요. 그때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미국 경제에 큰 오점을 남겼던 그런 레파토리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7월 FOMC에서는 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연준 내부에서 도대체 어떠한 논의가 있었길래 파월 의장은 저런 메시지를 던진 것인가? 더구나 진짜로 피크아웃은 봤다고 확신하는 것인가? 경기 침체는 그때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경기 침체 아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날이 7월 FOMC 새벽 3시에 파월 의장이 기자질문에 경기 침체 아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반에 2분기 GDP 마이너스, 그 경기 침체.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간극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좀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8월 25일에 있을 하늘의 8월 금통입니다. 자, 이번 하늘 고민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드디어 이제 물가가 미국은 이제 미국의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데 한국은 여지없이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통위에서는 발빠르게 계속해서 빅스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은행도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 근데 최근까지의 총재들의 멘트를 보면 한국은 좀 빠르게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가계부채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8월달 금통위에서 빅스텝 플러스 알파를 여지없이 진행한다면 최근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이 과연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이렇게 금리 속도가 빠른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잭슨홀입니다. 잭슨홀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딱 하나의 포인트. 아직까지는 스케줄링하고 탑픽도 나와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게 다뤄질 거다라고 감히 예단하기는 좀 이른 시기이지만 그래도 AIT, 그러니까 이 물가 관련돼서 과연 잭슨홀에서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어떠한 메시지를 줄까에 대해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좀 마이너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ECB가요. TPI라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뭐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ECB가 다시 한번. 근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것들이 결국 잭슨홀 이후에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잭슨홀은 좀 중요하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모두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자, 한국 정부가 선택해야 돼요. 자, 이거 좀 고통이 될 것 같아요. 뭘 선택해도 얻는 건 있을 거고 잃을 건 있을 건데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뭐 한국경제TV에서 또 앵커하고 있으니까 여러 전문가들을 보시면서 이제 인터뷰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느꼈던 건 이런 겁니다. 좀 중요했던 콜은 프레임을 바꿔보자. 왜냐하면 지금 미국 프레임에서 계속해서 한국한테 선택을 강요하는데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미국이 저렇게 T4에 대해서 강력하게 프레셔를 주고 있지만 한국이 대만이 이런 반도체 파운더리의 밸류체인이 미국에서 빠지는 것도 미국은 허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을 좀 바꿔서 우리가 역제한하는 건 어떨까? 혹시 역제한을 한다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8월 달에 남은 8월 달 동안 좀 지켜보면서 매크로 시계를 투자 시계를 좀 바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8월 10일 미국 7월 CPI겠죠? 일단 첫 번째죠. 네. 그 다음 날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긴 한데 그래요? 생일입니다. 11일. 죄송합니다. 몇 가지 질문 더 하고 좀 보내드리면 지금 경기 침체는 그러면 네. 이제 위원님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지금 위원님은 올 거라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미 온 건지 아니면 이제 네네.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건지. 네네. 일단은 체감적인 경기 침체는 이미 왔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GDP 그로스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찍었고 또 금융시장도 상당히 선반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경기 침체라는 것은 누가 정의하느냐. 아직은 NBR에서 정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정의를 할 거다. 근데 후행적으로 정의하려면 오늘 보여드렸던 것처럼 6가지 지표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저는 NBR을 정의하는 경기 침체는 안 온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조만간 올 것 같다. 근데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것을 미리 올해 상반기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경기 침체에다 오는 걸 다 반영이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악재가 없다라고 해서 짜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저는 이런 부분들도 뭐 지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반등이다. 전고점 트라이를 할 거다라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한번 그런 금융시장이 불안감을 떨 때 무엇인가. 불확실성이 가장 불안감이니까요. 이 경기 침체의 진폭을 알아? 폭과 기간을 우리가 단정할 수 있어? 그거는 결국 인플레이션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위원님 지난번에는 올해 연말이었네요. 11월까지인가 그때까지 주식을 다 좀 정리하고 네네. 그때까지 근데 또 지금보다는 반등 뭐 2,600이었나 700이었나 그게 오르면 네네. 반등하고 이제 침체하면 이제 좀 떨어져니까 그때 기다리자 하셨는데 그 생각이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올해 11월 달에 있는 미국의 가장 큰 브레이크 요인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다 이미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사게 되면 지금부터 11월 달까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뭐 당장 정리를 하던 아니 그때 가서 말미하던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시지만 조금씩 11월 전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왜냐? 결국 경기 침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진폭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좀 더 긍정적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럼 남은 게 이제 8월에서 11월, 8, 9, 10, 11월 한 3, 4개월 정도인데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3, 4개월 동안 어떤 뭐 이익을 보기 위해서 좀 사야 될 주식이 있는지라 그 다음에 꼭 이런 주식은 이때는 꼭 다 그냥 정리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 그 이제 섹터인데요. 사실 섹터는 제가 있는 도미머리에서 최근에 이제 나레트 인덱싱이라 그래서 팩터로 자신만의 비스포크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어떤 종목 주식보다는 지금은 어떤 팩터들, 어떠한 요인들이 되게 작용을 잘할 거다라는 것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콜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오름폭이 지금 보통 계좌가 마이너스 한 20% 전후 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가 물 타서 좀 더 빨리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뭐 좋은 콜이죠. 하지만 저는 너무 불안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또 다시 기회비용을 태우는 것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것도 잘 연말까지 보면 언제든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전고점 트라이에 대한 기대가니까 라는 말씀을 좀 보수적으로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추가적으로 더 사고 싶다라는 사람들을 하여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경기 침체 초입에요. 제가 이제 컨텐츠 많이 만들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경기 침체 초입에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마인드를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번 경기 침체가 다 반영됐다. 두 번째, 밸류에이션상 싸다. 자, 그런 것을 교집합으로 향후 이끌 수 있는 팩터 중에 하나는 흔히 매출액 대비 투자를 크게 하는 기업들. 그게 R&D 비용일 수도 있는데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을 지금부터 사야 됩니다. 뭐 투자를 한다는 거는 뭐 전망이 밝다는 거겠죠. 그 분야에서. 그러든지 아니면 이런 거죠. 어떤 콜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경기 침체 기간에 배당을 많이 주는 안전한 주식보다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지 훨씬 더 퍼포먼스가 뛰어나다. 라는 게 팩터 전략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움츠려둔다고 종목을 추가적으로 사는 것은 배당 관련된 안전한 주식이 아니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살려면 더 공격적인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근데 이제 매크로콜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저는 이왕이면 지금의 추가적인 들어감은 경기 침체를 보고하는 게 어떨까. 또 위원님과는 매달 초에 제가 뵙고 있으면 이제 9월에 뵙기 전에 8월 시장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주신다면. 네, 일단은 뭐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투자를 왜 하냐에 대해서는 질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콜들이 항상 뭐 빗나갈 수도 있고 적시성도 있을 수 있는데 질 좋은 삶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바로미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이 하나의 선이 바로미터가 돼서 여러분들이 적합한 비스포크한 전략을 좀 채우시는 게 어떨까라고 8월달은 성투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두루머리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